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20회 기출 분석을 조금 볼게요. 20회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인지행동 모델에서 실용성에 관한 논밭기법이 처음으로 출제되긴 했지만,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 모델 중에 가장 기출이 높고요. 근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그 앨리스의 ABCD 중에 그 디스퓨트 논박하는 데 있어서 논박기법이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이런 그 세 가지 포커스를 두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처음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새롭게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몇몇 문제에서 기존에서 좀 볼 수 없었던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물어봤더니 실천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해 그 20회 때 쉬웠다 보니까 기술론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조금 하더라고요. 자, 21회 합격 대책 보시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요 얘기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기출문제의 오답 노트로 문장을 암기해서 공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수험 이 공부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기출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출 문제의 오답 노트를 하면서 그것이 학습의 핵심이 되는데 거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론을 통해서 각 모델의 주요 전제, 특징,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에 충실할 때 기출이 어떤 형식으로 나와도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한 건 인정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 철저히 하면서 문제풀이가 근육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는 기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풀고 가자. 그런 비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을 조금 꼭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 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외워야 될 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거보다는 기본서에 충실할 때 큰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 큰 영역의 맥락과 맥락 안에서 상과 나무를 공부할 때 큰 그물을 던져놔야 문제가 조금씩 변형돼도 반응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기술론 특성상 사례와 연결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 암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 연결 능력, 응용 능력, 적용력 여기에 좀 초점을 두자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많은 지식과 이런 거에 있어서 선택 적용하는 능력이니까 사례와 예시에 반응할 수 있는 공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20회 기출 잠깐 볼게요. 어디서 얼만큼 나왔나 이거 좀 보고 가야 되겠죠. 전체 25제 중에요. 랭킹 1위 6문제가 나온 거는 다 잘 아시다시피 어디죠? 가족치료 이론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6문제나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워낙 많이 나오는 영역이지만 이번 20회 때 유난히 더 나왔죠. 그래서 보헨의 다세대 모델에서 자아분화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그 다음에 뭐 헤일리가 중심이 된 전략적 가족치료, 김인수의 해결 중심 가족치료 모델에서 이제 해결 중심의 특징과 해결 중심의 질문 기법에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6문제가 나온 구장이 바로 가족에 대한 개입 부분인데 내용에서 바로 가족치료 이론 부분이 공부가 핵심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둬야 되겠다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출이 좀 많이 나온 게 3문제 정도 나온데 실천 모델 중에 3문제가 나온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인지행동 모델이죠.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방법, 실용성에 관한 논박 기법, 그 다음에 SST, 사회기술훈련. 예,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기술훈련에서 사용되는 행동주의의 방법들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천 기술로는 실천 모델이 한 6개 나오는데요. 모델 중에서는 인지행동 모델이 기출이 높다.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문제들의 배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집단 부분인데요.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10장에 집단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지지 집단의 목적, 집단 응집력의 특징, 집단 목표의 특징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두 번째 테마가 집단의 발달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집단 초기 단계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 다음에 집단의 사정 도구 중에 소시오그램의 특징, 그 다음에 저항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집단에서 사회복지사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가 나온 걸 보면은 1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 사례에 대한 초기 접근 이런 게 나왔고요. 또 두 문제 나온 게 6장이에요. 사례 위기 개입 모델, 그 다음에 여러 모델에 대한 종합 문제. 요즘에 문제 중에 대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종합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모델 전체를 비교한다라거나 이런 이론 그것에 관한 뭐 이론 전체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종합 문제가 한 문제에서 오지선다형 선택지에서 이론 전체를 다룬다거나 모델 전체를 다루는 그런 종합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한 문제 나온 게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 가족을 이해하는 체계론적 관점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가족사정 도구에 대한 것도 종합 문제 형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록, 레코딩에 있어서 요약 기록의 특징을 묻는 것,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제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0회 문제 전반적으로 25제가 어디서 많이 나왔나도 봤고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풀어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과학성과 예술성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맞죠? 늘 무슨 말을 해요? 너무 과학적인 것만 하면 기계적 실천이 되고 너무 예술성만 하면 공감만 하다가 효과성 있는 개입은 못하게 되니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걸 바로 전문적 기반이라 그러죠. 과학성과 예술성은 상호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이 된다. 이 얘기가 곧 다른 말로 조화나 보완이란 표현 썼는데 이번엔 무슨 표현을 썼죠? 통합적으로 활용된다. 이죠. 만약에 그래서 이건 옳은 문장이고요. 만약에 뭐 예술성보다 과학성이 중요하며 이렇게 되면 틀린 문장이겠죠.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관점과 이론을 토대로 한다 그랬어요. 예,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사회복지의 관점과 이론을 토대로 하죠. 이 말을 좀 풀어서 본다면 21세기 사회복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의 이론은 생태체계 이론이고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관점은 강점 관점인 거죠. 그런 얘기예요. 맞았고요. 3번, 심리학, 사회학 등 타 학문과 배타적 관계에 있다. 완전히 틀렸죠. 예, 그래서 틀린 문장은 3번입니다. 사회복지학은 독자적인 학문체계에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시키겠죠. 그러나 사회복지학은 동시에 독자적이면서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타 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조금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4번,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반영한다. 당연하죠. 개별화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실천의 기술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클라이언트의 특성, 개별화돼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를 반영한다. 그럼요. 우리는 전문직이라고 하면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기술만 있어도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직업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풀어서 말한다면 가치와 윤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는데요. 뭐 배타적 관계에 있다라는 건 누가 봐도 틀리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외의 문장들도 내가 정확히 잡히고 있나까지 보시는 게 소위 기출을 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93%의 정답률 보였고요. 사회복지학은 다른 학문에 대해서 연관 학문에 대해서 열려 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이론체계 구축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갈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집단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이 공부가 정리됐나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지집단의 주요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지집단. 우리가 집단에 대해서는 어때요? 치료집단, 과업집단 나누고 치료집단 안에서 다시 지지집단, 성장집단, 뭐 교육집단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 지지집단의 목적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구성원의 자기인식을 증진한다. 이것은 지지 집단이 아니라 자기인식을 증진하는 건 성장 집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 집단을 물어봤어도 집단의 여러 유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 집단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최대화하고 성장시키고 싶다. 그래서 자기인식을 더 증진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장 집단이고요. 2번.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행동을 치료한다.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별한 바로 치유되어야 하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문제를 경감하거나 완화하거나 고친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치유 집단. 우리가 세라피 그룹이라 그러죠. 그래서 치유 집단의 목적이고요. 3번 구성원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요거는 뭐예요? 교육 집단이죠. 예. 그 다음에 4번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요거는 우리가 사회화 집단이죠. 자, 동병상련의 경험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게 답이네요. 이게 바로 지지 집단입니다. 지지 집단은요, 핵심이 뭐냐면 공통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공통의 어려움. 예컨대 이혼 한부모들이 모였다라거나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모였다라거나 뭐 이런 어떤 그다음에 암 환자가 있는 가족들이 모였다라거나 그 사람들이 공통의 문제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가장 건강한 대처. 동병상련은 뭐예요? 서로 공감하고 이러면서 가장 건강한 대처들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지지 집단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경험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이 단어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통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지지 집단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때요? 서로 공감하고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가장 건강한 대처를 찾아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결국은 문제의 의도 한번 볼까요?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것들이 다 세라피가 이것들이 다 트리트먼트 그룹,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이에요. 치료 집단 안에는 성장 집단, 치유 집단, 교육 집단, 사회화 집단, 지지 집단. 그러니까 집단은 크게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이 나눠지는데 그중에 치료 집단이 다시 한번 나눠질 때 하위 유형들의 특징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같이 풀어보면 좋겠고요. 자, 이거 48%의 정답률이 나왔어요. 자, 어때요? 이거 집단의 구분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어떤 걸까요? 집단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집단 간의 키워드 비교가 안 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달리 표현된 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 같은 맥락 안에서 읽어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아까 강조했던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집단 초기 단계에서 집단의 발달 단계를 보시면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단계가 있고요. 사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이루는 중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집단이 초기 단계에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1번, 기억. 집단과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한다. 맞았죠? 초기 단계에 이제 이런 목표들이 있어야 돼요. 집단 전체의 목표도 중요하고 개별 성원의 목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것들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집단 지도자인 사회복지사를 소개하며 신뢰감을 형성한다. 그럼요. 초기 단계에는 뭐 라운드 로빈이라는 소개 방법도 쓰고요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구성원 간에도 소개하고요. 예, 그래서 맞았고요. 디귿, 구성원 간 유사성을 토대로 응집력을 형성한다. 응집력을 형성하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집단의 초기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 내가 오기는 왔는데 정말 잘 온 걸까? 이런 것들, 불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응집력, 결속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응집력이라는 것 집단에 다시 오고 싶은 매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기에 주로 유사성을 토대로, 예, 그래서 뭐 유사성을 토대로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도 저런 경험을 했는데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하고 같은 동네 사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유사성을 토대로 응집력을 갖게 돼서 이 집단 안전하구나, 또 오고 싶어, 이런 것들을 형성시키는 거죠. 맞았습니다.
리을 구성원이 집단에 의존하는 정도를 감소시킨다. 이건 누가 봐도 어느 단계일까요? 의존 정도를 감소시키는 건 종결 단계에 해야죠. 집단에 많이 위로도 되고 뭐도 되고 하고 하면서 집단에 많이 의존했지만 종결 단계에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좋은 경험을 했고 좋은 걸 배웠는데 결국은 어때요? 내가 내 삶을 잘 이뤄나가는 힘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의존 정도를 감소시키는 건 초기 단계가 아니라 종결 단계의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의 과업만 묶어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요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뭘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종결 단계로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겠죠? 중간 단계의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 나오겠죠. 예,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초기 단계의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나온 것 외에도 기억, 니은, 디귿 외에도 집단의 규칙 정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비밀 보장 얘기를 한다라거나 시간 지켜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규칙 정하기도 집단 초기 단계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하고 문제 4번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고요. 잘 나오는 건데요.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어내시는 게 중요해요. 집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집단 활동 중에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집단의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단 활동을 하다 보면 저항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저항을 바라보거나 저항을 다루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구성원이 피하고 싶은 주제가 논의될 때 일어날 수 있다. 맞아요. 보통 저항은 양가 감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피하고 싶은 주제가 논의될 때 저항이 나타나죠. 이건 어찌 보면 조금 상식인 거죠. 근데 대부분 피하고 싶은 주제가 이 집단이 정말 해야 될 얘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은 관계가 탄탄할 때, 신뢰가 좋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맞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과업의 실행 방법을 모를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요. 실제 집단을 할 때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어떤 과업의 실행 방법을 모르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조금 그 구성원들 중에 이런 표현을 잘해요.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일종의 저항이에요. 내가 당신이 제안한 과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는 이런 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항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를 때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항의 이유를 무시해야 된다. 아니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저항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대전제는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서 저항은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게 대전제이고요. 그렇지만 자연스럽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저항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저항의 이유를 알고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저항의 이유를 알고 가야 적절히 도와줄 수 있고 저항의 이유를 확인해 봐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저항의 이유를 무시한다가 틀렸습니다. 답은 틀린 거 3번이고요. 4번,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집단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 맞아요. 저항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촉진될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저항은 변화의 기로에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서 왔지만 이 변화의 과정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바로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예, 그런 거죠. 일종의 리더가 저도 변화의 기로 앞에서 참 여러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변화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라고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을 읽어줬구나. 라고 하면서 어때요? 서로 관계가 탄탄해지면서 오히려 집단 활동이 촉진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효과적인 해결 기술, 변화 앞에선 누구나 흔들린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주고 공감해주면 오히려 집단 활동이 촉진될 수 있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보편성도 느껴지고요. 5번,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저항을 할 때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가 집단에서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된다? 저항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겠구나. 저항은 일단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예. 그런데 저항의 이유들은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항 안에 숨어있는 핵심 감정은 양가 감정이에요. 변화가 필요해서 왔는데 이 변화의 과정이 너무 힘들면 어쩌지? 불안한 겁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건 정답률도 높았고요. 5번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사정을 위해서 집단의 사정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소시오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소시오그램에 관한 것. 집단 사정 도구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 의의차별 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소시오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1번. 구성원 간 호감도 질문은 하위 집단을 형성함으로 피한다. 아니죠.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집단의 응집력도 알 수 있고 하위 집단의 형성 여부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하위 집단의 형성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니죠. 소시오그램은 주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구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를 알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누가 누구와 어떤 감정을 느끼나, 누가 누구랑 우호적인가, 누가 그 무관심의 대상인가, 또 누가 거부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알아보는 거지 주제를 발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활용하여 정보를 파악한다. 이게 맞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시오메트리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단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소시오메트리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활용해서 바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소시오그램을 완성해요. 소시오그램은 남자는 세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하면서 집단원 간의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통해서 집단원 간의 관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호감이 가는 인물은,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시오그램을 그리게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소시오그램의 남자는 세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하면서 다양한 선으로 소시오메트리에서 물어본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선으로 관계를 나타내요. 예컨대 우호적인 관계, 이런 것들부터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누가 누구에게 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상호 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무관심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상호 무관심하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다양한 선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부적이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상호 거부적이다. 그래서 이런 선들을 가지고 이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게 되죠. 이럴 때 우호적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소시오메트리를 통해서,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호감도가 있다, 누구에게 호감도가 낮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활용해서 뭘 그린다? 소시오그램으로 다양한 선으로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방금 했듯이 뭘로 나타내요? 이렇게 관계들을 뭘로 나타내죠? 바로 다양한 선으로 나타내고 전체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죠. 다양한 선과 그림,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 구성원에 대한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 중에 의의차별 척도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의차별 척도에서는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아주 상반된 차가운 따뜻한 이런 식의 어떤 상반된 연속선상에서 그 친구에게 대하는 느끼는 그 범주에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3번이 맞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거죠. 나 스스로 물어보세요. 아, 나는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학습이 정리가 되었나? 그 다음에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활용해서 소시오그램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인가?
물어보시고 그 외에도 의의, 차별, 척도 등의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강조드리고요. 요번에는 이제 여기는 지금 정답률이 지금 방금 그 문제가 58%밖에 정답률이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어때요? 집단 사정 도구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가 안 되면 정답률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강조한 것들을 조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요. 집단 응집력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응집력 하면 코헨션, 결속력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응집력이 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매력,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응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 기억. 구성원 간 신뢰감이 높을수록 응집력이 높다. 그럼요. 응집력이라는 것은 소속감과 이 집단에 또 오고 싶은 매력을 느끼는 건데요. 신뢰감이 높아야 응집력도 높아지겠죠. 신뢰감이 높아야 또 오고 싶겠죠. 신뢰감이 높아야 소속감을 느끼겠지요.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았고요. 니은,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기 노출을 억제한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응집력이 높다라는 것은 결속이 좋은 건데요. 그럴수록 어때요? 안정감이 있으면서 자기 노출 혹은 자기 개방은 어때요? 높아지죠. 억제하지 않지요. 응집력이 높으면 응집력이 높다면 자기 개방, 자기 노출은 억제가 아니라 높아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지면 응집력도 강화된다. 맞죠? 아까 제가 응집력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 또 오고 싶은 매력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감을 가지면 응집력이 강화된다. 맞았고요. 리을.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생산적인 작업에 더 유리하다. 당연하죠. 응집력이 있으면 결속이 있고 우리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적인 작업에도 더 유리하죠. 응집력이 낮으면 생산적 작업에 대단히 무기력할 수 있고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집력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런 지문들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 응집력이라는 건 좀 크게 보면 집단의 역동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 역동 요소에 대해서도 응집력 외에도 집단 문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얼마든지 요런 형식으로 집단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요런 것들 조금 같이 알고 갈게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서 88% 정도의 정답률 보였고요. 이번에는 집단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집단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목표는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그럼요. 꼭 지금 우리가 하는 실천 기술론 말고도 목표와 관련되면 여러분들 뭐 떠올려야 돼요? SMART. 예, 스마트 기법이죠. 목표. 그중에 S가 바로 뭐예요? 스페시픽하게 잡아라가 목표는 구체적으로 잡아라. 특정하게 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해갖고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예, 그래서 집단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가 왜 틀렸나가 중요하죠. 2번, 한 번 정한 목표는 혼란 방지를 위해 수정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목표를 정했는데도 그것이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면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 갖고 가셔야 되고요. 3번, 집단 크기나 기한을 정할 때 목표는 고려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왜냐하면 집단의 크기,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4명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는가 하면 12명이 돼야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는 목표에 고려되어야 되죠. 기간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표는 우리가 한 3달이면 할 수 있지만 어떤 목표는 그렇지 않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는 집단의 크기,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4번, 집단 목표는 구성원의 목표와 관련 없다가 틀렸죠. 집단의 목표와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가 서로 연관되고 일치성이 높을수록 동기가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단이라 그래서 집단의 목표만 잡으면 안 돼요. 개별 성원의 목표도 봐야 된다는 거죠. 5번, 목표는 집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므로 의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 틀렸죠. 우리는 의도적 변화 계획을 하는 변화 전문직이에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니까 냅두는 게 아니라 의도적 변화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는 의도적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다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고요. 예, 좋은 목표 SMART 기억하고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지금 정답률 요거 95% 정도 나오고요.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어서요.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모델 중에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확 와 닿는 게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기법.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기법은 크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예, 이걸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히 직접은 다시 우리가 앞글자만 타서 외웠죠. 지직, 탐계, 유발 해갖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 1번.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된다. 맞았죠? 직간접 개입으로. 2번. 직접적 영향은 바로 직접 개입하기 중에 지직에 직접 영향 주기 기법을 설명하려고 하나 봐요. 주변인에게 영향을 행사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법이다. 아이고, 여기가 틀렸어요. 주변인에게 영향을 행사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간접적 개입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으려면 주어가 간접적 개입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직접 영향 주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충고하거나 제안하거나 한계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직접 영향 주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맞는 거 빨리 볼게요. 탐색기술 환기는 자신 상황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감정 전환을 도모하는 기법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꽉 억눌려 있던 감정을 기술, 여기서 기술은 스킬이 아니고 디스크리브, 묘사하다, 설명하다, 말하다 해서 꽉 매여 있던 감정들을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어때요? 환기, 벤틸라이제이션. 이렇게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끔 감정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카타르시스라고도 하고요.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지지는 지직 탐계 유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지하기잖아요. 예, 이해, 격려, 확신감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맞죠?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에 쓰이지만 특히 초기 단계에 많이 쓰고요. 지지하기의 대표적인 하위 기법이 재보증하기,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격려하기, 공감하기 등이 있죠. 5번 유형 역동성은 지직 탐계 유발 중에 이 유자네요. 그래서 유형 역동성 성찰은 성격, 행동, 감정의 주요 경향에 관한 자기 이해를 돕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유형 역동성 할 때 이 유형이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나만의 어떤 패턴, 매사에 곤란해지면 어떤 방어 기제를 너무나 쓰는 패턴이 있다라거나 뭐 하는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된다면 이제 구어체 반응들을 연결할 수 있는 조금은 예시와 연결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것까지 조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형 역동성은 구어체로 하면 뭐죠? 누구 씨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지는 않나요? 이런 거였죠. 지지하기는 뭐죠? 아유, 저라도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뭐 때문에 뭐뭐라고 느끼시는군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직접 영향 주기는 뭐 제안하기, 충고하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요. 탐색 기술 환기는 뭐죠? 그때 기분을 조금 듣고 싶네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까지 조금 연결해 보기를 적극 권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거 봤고요. 요번에는요,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 제가 모델 중에 기출이 많이 되는 건 인지행동 모델이라 그랬어요. 이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방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제 모두를 좀 어려워하는데요. 기억,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와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방법 맞습니다. 니은, 모델링 당연하죠. 인지행동의 개입 방법으로. 기록과제의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방법으로 맞습니다. 리을, 자기지시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모두 해당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 각각이 어떤 기법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인지행동 모델에서 중요시하는 건 바로 뭐죠? 내 왜곡된 생각을 건강하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고, 여기에 있는 네 가지는 모두 그것에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속으로 하고 있는 말들을 이제 독백 밖으로 빼갖고 이제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백을 하는 그 내용을 치료자 혹은 사회복지사가 들으면서 그때 필요한 뭐예요?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있던 말을 밖으로 빼서 독백을 하게 하고 그때 치료자가 어때요? 명료화해준다라는 거죠. 왜곡돼 있는 것을 건강하고 현실적 사고로. 예컨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내적 의사소통을 독백을 하도록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저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집에만 있었더라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한다면 이 친구의 아랫말을 밖으로 독백을 하다 보니 이 친구는 뭐죠? 과도한 개인화라는 인지 왜곡이 있죠. 안 좋은 일은 다 나 때문이라는 그것들을 독백을 들으면서 이런 인지적 왜곡에 대한 치료자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예, 아버지의 심장이 은희 씨가 집에 있나 없나를 매일 출석 점검하고 일어날까요? 이런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어때요?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왜곡된 인지가 이건 내가 왜곡된 생각이로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안 좋은 일은 다 나 때문이라는 내가 지나친 개인화가 있구나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이죠. 왜냐하면 왜곡된 사고를 독백을 하게 함으로써 피드백을 주면서 건강한 현실적 사고로 바꿔줬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모델링은 당연히 뭐예요? 인지행동 모델은 어때요? 인지행동 모델 행동주의 영향받았고 또 어때요? 알버트 반듀라의 대리적 조건화 사회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게 모델링이고요. 예, 바로 인지행동 모델은 사회학습 이론의 영향도 받았죠. 모델링 인지행동 모델의 방법으로 들어가죠. 누구를 어때요? 내가 관찰함으로써 직접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맞았고요. 기록 과제는 뭐냐면 주로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다라는 앨리스의 알리비티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내담자가 자기의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앨리스의 그 ABC 이론 아시죠? A, B, C 해갖고 A는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그 사건에 대해서 C, 나의 결과, 내 반응은 어땠나? 그 사건에 대한 내 심리적 반응은, 내 행동적 반응은, 그렇다면 B, 그 사건에 대한 내 해석이 어땠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논박하나? 이런 바로 앨리스의 ABCD 그 개입 과정을 하나의 폼, 기록을 할 수 있는 양식으로 주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비합리적 신념을 뭘로 바꿀 수 있도록 합리적 신념으로 깨닫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록 과제예요. 그래서 앨리스의 ABCD의 그 코드들을 정확히 교육을 하고 기록하도록 도와주죠. 자기지시라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자기지시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인데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 자기지시는 뭐 그 자기지시 기술인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뭐 변화하기로 한 목표를 삼고 그거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정한 다음에 처음에는 치료자가 큰 소리로 행동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가 큰 소리로
그대로 그것들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속갯말로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그 명백한 자기 지시를 속으로 숨겨진 자기 지시로 바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기 지시 기술. 이건 역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두가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을 요 명칭을 들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이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재 기본서에 이것들이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기본서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설명된 자료가 필요하다 한다면 이렇게 자세히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모델링, 기록과제, 자기지시 지금 설명했거든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정답률이 45%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행동 모델이 기출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실천기술론은 말 그대로 기술론이에요. 선택, 적용해서 기법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칭만 아시면 안 되고 그 뜻을 알고 내용을 알아야 인지행동 모델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까지 연결이 되겠죠. 좀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과제 중심 모델 대단히 중요했죠.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를 정하고 이 표적 문제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를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 과제 잘 만들어진 과제를 잘 수행했더니 목표가 달성되고 표적 문제가 경감 완화되고 해소되더라. 이런 루트를 갖는 게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과제 중심 모델에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너무나 중요하죠? 잘 만들어진 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사회복지사보다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나 욕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맞았어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특히 이 표적 문제, 여기서 문제를 누구에게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표적 문제를 정할 때에는요. 사회복지사가 내가 전문가니까 당신 딱 보니 이게 문제니 이걸 문제로 삼읍시다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선생님, 사회복지사보다 클라이언트가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좋겠어요. 거기에 내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보다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조작적 과제는 일반적 과제에 비해 구체적이다. 맞죠? 과제 중심 모델에서 이 과제라는 게요. 바로 어떻게 돼요? 일반적 과제가 있고 이 일반적 과제에서 뭐예요? 조작적 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 과제는 조금 어떤 방향성이나 상위 개념이라면 조작적 과제는 하위 개념으로서 아주 구체적이고 조작적 과제가 구체적일수록 일반적 과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적 과제는 일반적 과제보다 구체적이어야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일반적 과제가 취업을 하기 위한 거라면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조작적 과제는 취업을 하고 싶다가 목표가 일반적 과제가 아니라 조작적인 건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벼룩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만 작성해 본다. 이력서를 작성해서 구직자를 가서 이력서를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3번. 과거보다 현재에 초점을 둔다. 그럼요. 과제 중심 모델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장기 개입이 아니라 단기 개입이고 과거 지향이 아니라 현재 중심이거든요.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제의 수는 가급적 3개를 넘지 않게 한다. 맞아요. 이거는 표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표적 문제 최대 3개까지만 잡아라 그러거든요. 예. 왜?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개입은 표적 문제가 많을수록 과제가 많을수록이 아니죠. 최대 3개까지 이것도 맞는 거고요. 5번. 과제 달성 정도는 최종 평가 시 결정되므로 과제 수행 도중에는 점검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틀린 것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과제 수행 모델의 그 실시 단계가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실행 단계에서 바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때 실행 단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과제를 후속 사정, 재사정을 통해서 정교화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수정할 건 없는가, 보완할 건 없는가, 이것들을 모니터링,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달성 정도는 최종 평가 시 그러면 종결 때만 하냐? 아니에요. 과제 수행 도중에는 점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과제 수행 도중에, 이게 바로 실행 단계인데 실행 단계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과제 중심 모델에서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이 모델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주요 개념들 정리가 제대로 됐나? 이것들을 아주 잘 물어봐주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 기술론이죠. 이 과목이. 자, 같이 볼게요. 다음 전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요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읽어볼게요. 삶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진다. 모든 문제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의 주체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다.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클라이언트라 그랬어요. 그쵸? 모든 문제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삶은 변화의 연속이다. 그 다음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어떤 모델인가요? 1번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2번 해결 중심 모델, 3번 문제 해결 모델, 4번 정신역동 모델, 5번 동기 상담 모델 했는데요. 정답은 해결 중심 모델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 해결 중심 그 가족 치료 배우셨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교재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주요 특징, 주요 원칙, 중심 철학 이런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다 있는 문장이에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중심 철학이 뭡니까? 변화는 항상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것 잡지 마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작은 성공 경험을 하도록 해라. 모든 문제에는 예외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문제에 함께 빠지지 마라. 문제에서 예외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가 없는 예외 상황을 발견해서 그것을 확장한다면 그것이 곧 해결이다. 이게 해결 중심 모델의 중심 철학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은 뭐예요?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삶의 주체이며 어때요? 자기 일과 자기의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아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클라이언트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전문가는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배우셨어요? unknowing한 자세, not knowing한 자세, 알지 못하는 자세. 그럼 누구로부터 알고 배워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죠. 예, 그래서 요것들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중심 철학이자 특징들을 모아준 거예요. 예, 우리 교재 기본서에 보시면 요런 문장들 다 연관 문장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공부는 딱 요걸 보고 문제 중심으로 공부해서 요게 해결 중심이구나 그러지 마시고 어떤 표현이 또 달리 나올 수 있으니 기본서에 충실하게 기본서의 중심 철학, 해결 중심의 중심, 뭐 특징, 주요 개념 이런 것들 보면 문제가 조금씩 옷 갈아입어도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기본서 공부가 돌아가는 길 같지만 전 코스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죄송한 얘기지만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뭔지 헷갈렸다. 그리고 느낌상 왠지 문제를 제일 잘하는 거는 클라이언트라고 했으니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겠거니 느낌상 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공부로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하는 변별력으로는 1급 시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험은 이미 10회를 넘었어요. 그래서 느낌상 답이 보이거나 왠지 문장이 착한 걸로 맞출 수 있는 시험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 공부에 열심히 기본서의 기본만 했어도 안 어려운 건데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속상했던 건 정답률이 26%밖에 안 되고 클라이언트 중심에 56%나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나 아니면 안 들으셨다고 해도 기본서에는 좀 충실하셨어야 되는데 기본서는 안 보셨나 이런 마음이 그냥 강사로서의 안타까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좀 충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강력하게 드릴게요. 예.
자, 요것 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55쪽으로 가셔서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위기 개입으로 옳은 것은 찾는 거예요. 자, 요런 문제 패턴도 이전에도 조금 오래됐지만 나왔던 패턴입니다. 위기 개입 관련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사례가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위기 개입으로 옳은 것 읽어볼게요. 20대의 A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실직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후유증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요. 신체적 후유증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 사람은 좀 심하게 온 거죠.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일도 잃고 해서 몸도 아픈데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우울감이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예, 바로 때로 자살까지 자살 충동이 느껴질 만큼 우울감이 심각한 거죠. 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라면 우울감을 넘어서 이제 우울증 상태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위기 개입이 필요한 케이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것은 이라는 것은 1번부터 5번 중에 위기 개입으로 잘 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나왔는데 꼭 중요한 게 우리 기본서에 라포포트의 위기 개입에 어때요? 기본 목표가 있어요. 위기 개입에 대해서 라포포트가 어때요? 기본 목표 4가지 말하고 그 다음에 추가 목표 2가지 말하면서 라포포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기 개입은 추가 목표까지 가면 좋으나 반드시 못 가도 된다. 중요한 건 위기 개입은 말 그래도 위기고 단기 개입으로 뭐에 초점을 맞춰라? 기본 목표. 이것만 달성하기도 어려워서 위기다. 이때 기본 목표 중에 핵심이 바로 2번째인데 그게 바로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기 이전 상태의 삶을 회복하는 거. 이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위기 개입에서는 기본 목표, 제한된 목표, 초점 있는 목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요것들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옳은 것 찾는 거예요. 1번. A씨의 문제를 발달적 위기로 사정한다. 그렇진 않죠. 발달적 위기는 위기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생애 주기마다 예측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뭐 부부만 살다가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간다. 뭐 이런 어떤 시기를 우리가 발달적 단계마다 요구되는 발달 과업이 달라지는 걸 발달적 위기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생애 주기별로 나타나는 그런 발달 과업의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2번째, 코로나19 감염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정답은 2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목표. 이게 엄청난 거가 아니라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를 겪는다라는 건 평소에 내 대처 기제로는 이게 안 될 때 위기를 느끼는 거니까 위기 이전 상태의 기능 회복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목표까지 안 가요. 위기 이전 상태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적절한 감정 표현 행동을 습득하고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러분, 위기 개입은 단기 개입의 대표 모델이죠. 인지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위기 개입 모델, 단기 개입인데 장기 교육을 하면 안 되죠. 자, 4번. A씨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개입을 유보한다. 큰일 날 소리죠. 지금 자살까지 생각하는데 도움을 유보하면 안 되죠. 즉각적, 즉시적,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지요. 5번. 보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한다. 틀렸죠. 위기 개입은요, 기본 목표에 초점을 맞춰요. 근본적, 궁극적 목표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라포포트가 제시하는 위기 개입의 기본 목표, 추가 목표, 기본 목표 4가지, 추가 목표 2가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특히 기본 목표 4가지는 정확히 외우고 그 중에서도 뭐죠? 위기 이전 수준의 기능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나온 김에 라포포트의 기본 목표 4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위기로 인한
인한 증상을 완화 제거한다. 두 번째 바로 요거죠. 위기 이전 수준의 기능을 회복한다.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 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뭐 어찌저찌 해서 어느 차에 치여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그 차하고 같은 차량을 보면 왠지 내가 어때요? 그 재경험되는 것 같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이전 수준으로 그 차를 봐도 나는 그냥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기 이전 수준으로 기능 회복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불균형 상태를 야기한 위기 촉진 요인들과 사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 왜냐하면 위기 촉진 요인을 알아야 더 파행적인 도미노를 막잖아요. 네 번째,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및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 예, 치료 방법을 연결해내야죠. 그래서 이 기본 목표 네 가지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 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요 박스 안에 그 시대에 관련된 어떤 위기적 사건을 넣어놓고 지금 나온 문제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사례 내용만, 위기의 내용만 바뀌면서 어떤 게 위기 개입을 잘한 거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주관적으로 잘했나 못했나 보지 마시고요. 라퍼포트가 제시한 기본 목표, 제한된 목표에 초점을 둬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예제만 바뀌었지 유사한 문제가 과거에도 나왔었어요. 예, 요거 보셨고요. 이번에는요, 이제 그 13번 문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인지행동 모델에서 이 문제가 조금 낯설었을 수 있는데, 물론 낯설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서 강의에서 작년에도 분명히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인지행동 모델에서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 실용성에 관한 논밭기법을 사용한 질문은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앨리스의 ABCDE에서요. ABCD 계획 과정에서 A는 사건이고 C가 그 결과라면 동일한 사건인데도 결과가 다른 건 결국은 그 결과를 그 사건을 해석한 개인 차이, 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바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과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신념을 가졌으면 결과가 반응이 부적응이 아닌데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면 해석에 의해서 그러면 어때요? 이 결과가 부적응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비합리적 신념을 뭘로 바꾸는 게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걸 바로 디스퓨트, 논박하는 거죠. 바로 비합리적 신념인 belief, 이 잘못된 신념을 합리적인 걸로 바꾸기 위해서 디스퓨트, 논박을 하는데 이때 이 논박은 그냥 어때요? 따지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논박을 할 때 잘한다 그래요. 그게 바로 논리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현실성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용성이 있느냐예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문제는 그 비합리적 사고에 대한 논박에 있어서 실용성에 관한 논박 기법을 사용한 것은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실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그 비합리적 신념이 어떤 유익을 갖고 있습니까? 유익이 있나요? 없나요? 이걸 바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첫 번째,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아니죠. 실용성은 유용성을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아니죠. 2번, 지금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죠. 실용성은 유용성에 관한 거니까요. 3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오히려 무슨 성과 관련되죠? 현실성과 관련되죠. 실제로 일어날, 그러니까 4번, 그 생각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유용할까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4번인 거죠. 문제 해결에 네가 갖고 있는 그 비합리적 신념이 유용하냐? 어떤 유익을 주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어떤 유용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맞아볼까요? 그 생각의 논리적 근거를 물어보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논리성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예제가 나왔는데 예제 박스 안에도 정확히 이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논박을 할 때는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을 근거로 논박해라.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다루드렸다
따로 또 하나 예제를 넣어드렸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ABCD를 정리한 표 안에서도 디스퓨트는 논리성을 갖고 해라, 현실성을 갖고 해라, 실용성을 갖고 해라 분명히 언급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 좀 충실하셨으면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 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지만 분명히 기출은 아니지만 기본서에서 짚고 넘어간 거죠. 앨리스에서 이 세 가지, 앨리스의 핵심은 뭐예요? 디스퓨트, 논박의 능력이 치료의 핵심으로 보는데 논박의 포커스가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이라는 거 알고 가셔야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것들 세 개가 나와요. 정답률이 47% 정도밖에 안 나와서 조금 더 꼼꼼히 보시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움 많이 있었어요. 자, 세 가지 기준에 비해서 논리성,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실성.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날까요? 실용성, 효용성이기도 하죠. 지금 하는 생각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비합리적 신념에 잘 빠지는 것 같으면 생활에서 쓰세요. 이거 논리적인가? 논리적 근거가 있나? 그 다음 뭐죠? 이거 현실적인가? 세 번째, 이게 나한테 효용이 있나? 유익한가? 이걸 보라는 거죠. 예, 그거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13번 넘어서 14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초기 접근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사례가 나왔고요. 이 과목은 기술론이에요. 사례 문제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볼게요. 예, 초기 접근입니다. 예. 초기라는 건 그냥 접근이 아니라 초기 접근이니까 여기에도 비중을 좀 두셔야 되죠. 자, 같은 반 친구를 때린 중학생 B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의뢰되었다. 지금 그러니까 의뢰를 한 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의뢰를 한 거죠. 그러나 B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 사실 진짜 저기 한 아이는 따로 있는데 내가 뒤집어 썼다라거나 뭔가 얘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기 단계에 얘가 지금 나 억울하다 라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비협조적이라는 건 관계 형성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억울하고 이 문제 해소 안 되면 얘 동기화 안 되겠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옳은 것. 1번, 클라이언트보다 의뢰자의 견해에 초점을 맞춰 개입한다? 아니죠. 여기선 누구보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꼭 과제 중심 모델이 아니더라도 과제 중심 모델에서 그런 설명했는데요.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비자발이 있는데 특히 비자발인 경우, 의뢰된 경우는 뭘 하라 그랬어요? 의뢰처의 목적과 이 클라이언트의 목적이 일치하나 봐라. 둘이 같은 얘기 하나 봐라.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시간이 들어도 스타트업 하기 전에 시작할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들 합의하고 일치시키고 가야 된다. 그래야 클라이언트 동기화되고 개입을 했을 때 변화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말 했거든요. 바로 그런 맥락들을 기억한다면 문제는 풀리는 거죠. 따라서 클라이언트보다 의뢰자의 견해? 아니죠. 조정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누구보다가 아니에요. 왜? 변화의 주체는 의뢰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만 변화해야 되는 아이,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아이는 얘란 말이죠. 당사자에 초점 둬야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비협조적 태도는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원인까지 탐색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비협조적 태도는 저항이라면 그 원인을 탐색해야죠.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왜 저항하는가 봐야죠. 3번, 원치 않는 의뢰 과정에서 생긴 억눌린 감정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맞았죠. 바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목표와 얘의 목표가 맞도록 조정을 해야 돼요. 일치하도록. 그런데 얘가 지금 억울하다니까 얘가 의뢰 과정에서 생긴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얘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더라도 뭐를 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서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비협조적인 태도를 바꾸려고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곧바로 개입한다. 빨리 가는 것 같죠? 아무 효과 없을 수 있고 효과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됩니다. 시간 소모가 아니라 시간 들여서 이 두 양자의 어때요? 합의 조정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비밀보장 원칙이나 학교에 보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보장의 원칙, 그러고 여기서는 어때요? 의뢰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뢰가 된 거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기본적인 거지만 어떤 비밀, 지켜줄 수 있는 비밀과 지켜줄 수 없는 비밀이 있어. 어떤 사안은 내가 의뢰처에 보고해야 해 라고 알려줘서 고지된 동의를 얻고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기술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의 패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들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맥락을 아는 건 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 그냥 빨리빨리 의뢰됐으니까 의뢰처 말만 믿고 가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요,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술훈련, SST, 소셜 스킬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사회기술훈련에서는 여러 가지 하위 기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행동주의 모델의 기법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정적 강화. 당연히 들어가죠. 사회기술훈련 이제 그 기본서에서 강의 주고만 이제 길게 하는데요. 정적 강화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주어서 그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정적 강화는 그래서 칭찬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에 역할 연습 당연하죠. 사회기술에서는 그런 사회기술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가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어때요? 어떤 시나리오를 그 상황에 맞게 짜고 롤플레이를 하고 실제 삶에서 해낼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죠. 근데 직면은 아니에요. 예,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과제를 통한 연습은 당연히 어때요? 사회기술훈련에서 맨 마지막에 역할 연습하면서 실제 그 장면에 가서 그것들을 해내는 그런 과제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리허설 같이 막 연습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것들 기억, 니은, 리을은 쓰여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직면은 행동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직면은 뭐 실천 모델 중에 어디서 쓰는 기법이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때요? 정신분석에서 직면이란 기법들 쓰죠. 거기에 더 가깝죠. 그리고 직면 자체만 말해본다면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모순이나 불일치를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행동주의에 속한 기법은 아닌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이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동안도 소셜 스킬 트레이닝에 쓰이는 하위 기법들을 묶어라 많이 나왔고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연결하는 학습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사회기술훈련의 하위 기법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한 50%밖에 안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회기술 훈련은요, 원만한 대인관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부적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 사람들의 사회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 안에 쓰이는 하위 기법으로요. 모델링, 역할 연습, 행동시험, 강화, 코칭,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한 교육, 숙제 부여 등 다양한 행동주의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묶어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할게요. 예. 자, 이번에는요, 1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실천 모델, 요즘에 이제 대세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냐면, 종합 문제예요. 문제 하나에.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는 모델이 한 6가지가 나오는데,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그 6가지 모델들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다 나온 거죠. 선택지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행동수정 모델, 심리사회 모델, 인지행동 모델, 과제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 이 외에도 우리가 뭐 정신분석 모델도 다루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종합 문제죠, 말 그대로. 행동 수정 모델은 선행 요인 행동, 강화 요소에 의해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맞았어요. 요거는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인행사에서 스키너를 배울 때 초반에 스키너 패러다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스키너의 행동주의에서는요, 어떤 문제를 호소할 때,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문제를 호소하고 할 때 바로 스키너 패러다임이라 그래서 ABC 패러다임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라고 해요. 그때 바로 A가 선행 요인이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 다음에 B가 belief가 아니에요. belief는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 나올 때고요. 여기서 B는 behavior예요. 행동이고요. 강화 요소, 이거는 C와 관련되죠. 어떤 결과를 보여서 어떤 강화가 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행동 수정 모델에서는, 스키너의 행동 수정 모델에서는 선행 요인, 행동, 강화 요인에 의해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장은 스키너의 행동 수정 모델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ABC 패러다임으로 분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2번 심리사회 모델은 상황 속 인간을 고려하되 person in situation을 고려하되 환경보다 개인의 내적 변화를 중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요 문장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을 갖고 뭐예요?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도 봐야 돼, 상황도 봐야 돼 라고 강조를 했는데 실제 제시한 기법에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환경보다는 개인의 내적 변화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심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상황, 환경 중요하다고 했는데 직접적 개입 기법은 지식 탐계 유발 되게 정교화가 잘 됐는데 간접적 개입 기법의 환경 조정은 너무 개입의 그 기술적 기법이 정교화가 덜 되지 않았냐.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했는데 개인의 내적 변화만 너무 중시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인지행동 모델은 왜곡된 사고에 의한 정서적 문제의 개입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지행동 모델은 당연히 뭐예요? 왜곡된 사고를 건강한 현실적 사고로,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니까 맞는 문장이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과제 중심 모델은 여러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하여 개입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맞아요. 일단 과제 중심 모델은요. 절충적인 활용을 해요.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도 그렇고 인지행동 모델도 제가 그렇고 공통점을 말할 때 절충주의적이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뒷말도 맞아요. 개입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과제 중심 모델은 되게 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 되게 강조했고요. 그래서 책무성을 강조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맞아요. 자, 5번 위기개입 모델은 위기에 대한 병리적 반응과 영구적 손상의 치료에 초점을 둔다. 이게 틀린 것으로서의 답이죠. 위기개입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구적 손상의 치료가 아니라 단기 개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개입에서 는 병리적인 거에 막 근원을 찾아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의 문장, 병리적 반응, 영구적 이게 아니라 위기 개입은 신속한 즉각적 개입, 그 다음에 단기 개입이다. 이것들을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실천 모델들을 한 번에 제시하면서 판단할 수 있나 봤다라는 거죠. 심지어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인행사의 어떤 행동주의에 대한 스키너의 ABC 패러다임 이런 것들도 좀 떠올려야 되는 그런 문장이고요. 정답률 한 59% 나왔고요. 위기 개입은 말씀드렸듯이 즉각적, 단기적 개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 볼게요. 드디어 가족이 나왔네요. 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의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체계론적 관점, 가족은 모빌과 같아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가족은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상위 체계이다. 맞죠? 왜냐하면 가족이 여기 있다면 가족은 이거보다 큰 지역사회나 이런 거를 초점으로 본다면 제가 초점이 지역사회라면 가족은 지역사회에 대한 하위 체계이죠. 그런데 동시에 가족을 제가 초점으로 본다면 이 안에 형제자매 하위 체계, 부부 하위 체계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가족은 어때요? 상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하위 체계이다. 이게 바로 혼론 개념이잖아요. 무엇을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하위 체계가 달라진다. 그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체계론적 관점의 혼론의 개념으로 가족을 설명한 거니까 맞는 거죠. 혼론이 체계론적 관점인 것도 아실 거고요. 자, 두 번째. 가족의 규칙은 가족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 맞죠? 왜냐하면요. 가족의 규칙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변화하지만 범주가 정해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족 항상성 어떻게 얘기해요? 부적 완류를 통해서, 부적 완류가 변화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부적 완류를 통해서 변화를 이제 제재하면서 어때요? 가족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늘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3번, 가족 내 하위 체계의 경계 유형은 투과성의 정도에 따라 나뉠 수 있다. 그렇죠. 가족 내부의 경계는 투과성의 정도에 따라 명확하냐, 하위 유형이니까요. 명확하냐, 아니면 뭐 혼돈되고 서로 집착하느냐, 아니면 유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은 투과성의 정도에 따라, 들고남의 정도에 따라 하위 체계의 경계가 혼돈, 명확, 유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족 문제의 원인을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찾는 것을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한다. 이것도 뭐예요? 체계론적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론적 관점이 아닌 경우에 직선적 인과관계에서는 뭐 가족 A가 원인이고 B는 결과야. 이렇게 보는 건 직선적 인과관계이고요.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그거 아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A가 B의 원인이 되고 B는 결과 같지만 이 결과인 B가 또 A에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바로 순환적 인과관계, 상호적 인과관계다라는 것도 체계론적 관점이지요. 그래서 순환적 인과관계도 체계론적 관점의 대표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족이 처한 상황을 구성원의 인식과 언어체계로 표현하면서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에 단서를 찾도록 한다라는 건 체계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5번이고요. 이제 5번을 설명하면 여기서 보시면 가족은 상하위 체계이면서 상위 체계이다. 이거는 혼론, 체계론적 관점의 혼론의 개념으로도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이것도 체계론적 관점의 대표 용어고요. 경계 유형도 체계론적 관점이고요. 순환적 인과관계도 체계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들이고요. 요것들은 다 맞고요. 가족이 처한 상황을 구성원의 인식과 언어체계로 표현하면서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에 단서를 찾도록 한다라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체계론적 관점이 아닌 것, 사회구성주의 관점인 건 몇 번이다? 5번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회구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사회구성주의는 가족치료 이론 중에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해결중심 가족치료가 대표적인 거고요. 해결중심 가족치료가 대표적인 사회구성주의를 갖고 있고요. 해결중심 가족치료는요. 가족이 처한 상황을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언어체계에서 그들이 표현한 것을 따라가야지 전문가가 당신들은 이게 문제군요. 나만 따라오세요. 전문가가 문제 규정하지 않아요. 사회구성주의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표현을 어때요? 귀담아 듣는 걸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언노잉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세. 그들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들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설 보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회 구성론적 관점.
사회 구성론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이 가족, 해결 중심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모델이다 그랬고, 여기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전문가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뢰이자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가족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원들의 표현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사용해라. 전문가가 자기 언어로 쓰지 말아라. 치료자는 가족들의 답변 속에서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노잉한 자세, 그들로부터 듣는 자세, 알지 못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바로 사회구성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주의의 핵심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구성해내고 설명해내는가, 그들의 표현으로, 그래서 전문가의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거나 전문가가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라 라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이론이 바로 해결 중심 가족치료 모델이다 라는 거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가족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 18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의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족 사정 도구에 대한 건데요. 여기 봤더니 가계도, 생태도, 양육태도 척도, 그 다음에 가족 조각, 생활력 도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양육태도 척도지만 뭐 문장에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 1번, 가계도를 활용해서 구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맞았죠? 가계도는 다양한 선으로 관계를 알려줘요. 예컨대 건강한 친밀관계 2줄, 갈등관계, 뭐 소원한 관계, 뭐 단절관계 이런 것들. 그래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알려주니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생태도를 통해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한다. 틀린 것을 찾는 건데 정답은 2번이죠. 아니죠. 생태도는 우리 가족과 가족 구성원마다 중요한 외부 자원들을 다양한 선으로 알려주면서 그 관계를 알려주면서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생태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그래서 생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뭐 요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우리가 역경지수라고도 하고요. 회복 탄력성 검사가 있어요. 예, 레질리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이 가족의 문제의 이 가족은 함몰되느냐 아니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라고 하는데요. 예, 요것들의 요 내용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알아보는 거고요. 요 회복 탄력성 검사가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경 지수를 알아본다. 뭐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생태도는 가족과 그 환경 자원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찾았고요. 3번, 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탐색한다. 좋죠. 왜냐하면 지금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니까요. 결국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잖아요.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양육이거든요. 양육태도가 어떤가. 이 양육태도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양육태도 검사 도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양육태도 검사를 하게 되면 주로 부모의 유형이 나와요. 민주형, 독재형, 뭐 그 다음에 뭐 허용형, 방임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양육태도 척도 검사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맞는 거죠. 내가 이 척도 검사 어떤 검사가 있냐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니까 양육태도 척도 검사를 했다라는 건 적절한 사정 도구를 쓴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4번, 자녀 입장의 가족 조각으로 자녀가 인식하는 가족 관계를 탐색한다. 좋죠.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쓰는 가족 조각을 함으로써 이 가족의 공간 속의 몸짓이나 위치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가족 관계를 알 수 있죠. 가족의 연합의 정도도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바로 가족 조각은
가족 사정도구로 쓰입니다. 물론 가족 조각은 사정도구로도 쓰이고 치료의 목표 변화도구로도 쓰이지만 사정도구로도 쓰인다는 거고요. 생활력표를 활용해서 현재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발달 단계의 경험을 이해한다. 좋죠. 그래서 생활력표로 몇 년도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대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현재 이 가족이 큰 빚을 지게 된 거는 몇 년도에 큰딸이 큰 병이 들어 병원비를 쓰면서부터 생긴 거구나.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런 표를 활용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 사정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계도, 생태도, 뭐 가족 조각, 생활력 도표, 그 외에도 새롭게 뭐 양육 태도 척도 같은 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또 이 가족의 가족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알아보기 위한 뭐 회복 탄력성 검사, 역경 지수 뭐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9번 문제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은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은요, 결론적으로 회유형, 일치형, 산만형, 초이성형, 비난형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요거 조금 표로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사티어는요, 의사소통 유형을요, 여기 나와 있듯이 총 5개로 봤어요. 근데 이 5개로 볼 때 뭘 기준으로 봤냐면 자신, 그 다음에 타인, 그 다음에 상황 이렇게 해갖고요. 의사소통 유형이요. 자, 그래서 가장 건강한 거는 일치형이에요. 일치형. 일치형은 가장 어떻다고요? 건강한 형이고요. 이제부터 볼 나머지 4가지는 모두 건강하지 않은 유형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유형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자, 그 대표적인 걸로 비난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만형, 초이성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만형이 있어요. 혼란형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치형은요, 의사소통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일치형은 건강한 형인데요. 나도 중요해. 너도 중요하지. 이 상황도 우리 잘 고려해보자.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게 일치형이고요. 그 다음에 비난형은요, 나 정말 중요해. 너 하나도 안 중요해. 이 상황 중요하지. 내가 똑바로 상황을 봐야지. 뭐, 그래야 내 득도 가져가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비난형은 타인에 대해서 주로 이런,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고요. 회유형은요,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요. 타인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나 같은 건 뭐, 이런 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이성형은요, 이 사람은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 감정을 얘기하는 인간들은 약한 인간들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도 안 중요해. 네 감정도 안 중요해. 상황만 중요해. 인간은 논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고요. 산만형은요, 자신도 타인도 상황에도 산만형은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을까요?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옳은 것. 1번, 회유형은 자신을 무시하고 타인을 떠받든다. 맞았죠? 여기 회유형 보세요. 나 같은 건 뭐 했고 타인은 존중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것은 1번이에요. 나머지 왜 틀렸나 볼까요? 일치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한다? 아니죠. 일치형은 가장 건강해요. 나 중요해. 근데 너도 중요하지. 우리 상황 잘 따져봐서 너도 나도 득이 되게 한번 보자.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산만형은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을 중요시한다? 아니죠. 산만형은 나도 초점 못 맞춰요. 너에게도 못 맞춰요. 상황도 못 읽어요. 그래서 산만형을 혼란형이라고도 해요. 자, 초이성형, 자신과 상황을 중시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다? 아니에요. 초이성형은요, 상황만 중요시하고 내 감정도 무시해요. 예, 타인도 무시하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중요시하지 않죠. 비난형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한다?
아니요. 이 사람은 비난형은 자신이 중요하고 상황 보고 타인은 무시해요. 그래서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막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말하거나 이런 거보다 이 사람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쓰고 대단히 직선적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통해서만 요 개념을 알겠다는 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저라면 기본서에 가서 요 부분을 정확히 알고 풀자니 정말 심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정확히 알면 요런 문제가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도 예제로 나와도 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고 가자. 요런 것들 좀 강조할게요. 요 지금 그림 박스만 가지고도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대화를 내놓고 예제로 가족의 뭐 아버지와 아들, 엄마의 대화를 넣어놓고 누구는 무슨 형이다, 누구는 무슨 형이다, 맞냐 틀리냐 이럴 때 바로 아까 그 박스, 자신, 타인, 상황 이 세 가지 변수를 어떻게 고려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문제 얼마든지 문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자, 봤고요. 이번에는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족치료 이론과 관련된 건데요. 보hen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번엔 보hen의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고 봅니다. 아주 기본 개념으로 나왔죠. 보hen의 우리 가족치료를 우리가 다세대 치료 혹은 세대 간 가족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hen이 제시한 개념 중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주요 개념으로 한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뭐 여기에 있는 개념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투사, 삼각관계, 자아분화, 핵가족 정서과정, 다세대 전수과정 나왔는데 요건 먼저 볼게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될 수 있다. 정신 내적 개념이면서 대인관계적 개념이다. 2가지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한 차원, 2차원을 말했는데 정신 내적인 차원은 자신의 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구분을 의미하며 자, 2번째, 대인적 측면은 첫 번째 나왔고 대인적 측면은 타인과 친밀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거는 뭐냐? 정답은 3번의 자아 분화이지요. 예. 보hen은 여러 개념들을 설명했는데 그중에 보hen의 아주 중요한 치료 목표는 뭐냐면 미분화된 자아덩어리가 자아분화되는 거예요. 자아분화된다라는 것은 가족에서 내가 뭐예요? 정서적으로 내가 내 자율성을 아까 내가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얻는 걸 자아분화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자유로워지는 이것은 2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정신내적으로 내 지적인 측면과 정서적 측면, 감정과 이성이 엉키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인관계에서 나와 너가 구분되는 거예요. 친밀하면서도 엉키지 않고 내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보hen에게 있어서 자아분화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보hen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는 이 가족치료의 목표가 미분화된 자아덩어리. 그러면 미분화된 자아덩어리는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정서와 지적인 이성과 정서인 감성이 엉킨 사람이고 달리 말하면 나와 너가 구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hen의 가족치료 목표는 이것을 뭐해서 탈삼각화를 통해서 바로 미분화된 자아덩어리가 자아분화되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이고 자아분화됐다 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정신 내적인 측면에서 감정과 이성, 여기에서는 이성을 지적 측면이라 그러고 감정을 정서적 측면이라 그랬죠? 이게 엉키지 않는 거고 또 하나의 차원은 타인과 친밀하지만 나와 너가 구분돼서 내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화된 자아가 바로 자아분화를 이루는 게 치료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요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자아분화이죠. 치료의 목표이기까지 하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개념들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가족 투사라는 것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부부로서 갈등할 때 가족 투사는 성인 대 성인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때요? 엄마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해서 아이를 자녀에게 투사하면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불안을 아이에게 마치 얘가 불안한 것 같이 얘는 엄마의 불안이 내 불안인 줄 알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 투사라 그러고요. 이런 투사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둘이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들이는 거, 삼각관계죠. 삼자관계가 됐죠. 예, 그래서 치료의 목표가 이거를 끊어내야죠. 그걸 탈삼각화. 그럼 탈삼각화 하는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얘가 엄마하고 나하고 엉켜 있죠. 나와 너가 구분되지 않고 엉켜 있잖아요. 엄마의 정서가 내 정서가 되게 엉켜 있잖아요. 이럴 때 바로 삼각관계를 탈삼각화해서 미분화된 자아덩어리가 자아분화가 돼야 얘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핵가족 정서 과정은 2세대에 걸쳐서 이런 가족 투사와 삼각관계가 나타나면 핵가족 정서 과정. 2세대를 넘어서 계속 자아분화가 안 돼서 계속 여러 세대에 걸치면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나 설명 부족한 것 같다 하면 기본서로 돌아가는 용기. 예. 언제 다 봐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서를 볼 수 있는 건 용기고 힘이에요. 예, 그래서 보셨어도 헷갈리면 다시 보세요. 그날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강조하고 갈게요. 여기 정답률 한 53% 나왔는데 기본서 강의할 때 주요 개념 되게 강조하고 다 짚어드리는 개념이고 우리 교재에 철저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본서에 충실하자 강조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21번 문제 민우친의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민우친의 구조적 모델에 적용한 계획기법이 아닌 것은 민우친은 별명이 치료쟁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기법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적용한 기법이 아닌 걸 찾으래요. 자, 볼게요.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 볼게요. 사례가. 자녀교육 문제로 시어머니와 대립하는 며느리가 가족 상담을 요청하였다. 자, 지금 자녀교육 문제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대립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맞추려고 한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자, 부부가 성인 대 성인 두 사람이 만났으면 어때요? 이들이 이룬 가족에 집중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어머니하고 맞추려고 하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교육 문제로 시어머니가 많이 개입을 하고 며느리가 괴로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닌 것 찾아볼게요. 1번, 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합류한다.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모델에 속한 기법입니다. 조이닝이라 그래요. 이 가족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 조이닝, 개입의 초기 단계에 많이 씁니다.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맞아요. 민우친 기법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 문제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실현을 요청한다. 실현은 뭐냐면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해당하고요. 이 앞에서 그때하고 동일하게 재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고 남편하고 했던 대화를 지금 여기가 그때라고 생각하고 두 분 한번 그대로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실현, 재현해 달라는 거죠.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기법에 속합니다. 세 번째, 가족 지도를 통해 가족 구조와 가족 역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중에 기법 중에 가족 지도라는 게 있어요. 가계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이제 가족의 구조와 역동을 나타내는데요. 이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이제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족 지도를 통해서 가족 구조와 역동을 그림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거는 그 가족의 그 연합, 누가 누구랑 연합되어 있구나. 뭐 요거는 우애,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게도 그거하고 또 겹치는 것들도 있는데요. 갈등, 또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을 민우친의 가족 지도에서는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기호들이 있어요. 연합을 나타내는 기호, 우애를 나타내는 기호,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아들의 기호를 사용해서 가족의 구조와 역동을 나타내는 가족 지도가 있다라는 거죠. 맞았습니다. 이것도 민우친의 구조적 기법에 있고요. 4번, 남편이 시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탈삼각화를 진행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탈삼각화는 민우친의 구조적 기법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보웬의 세대간 치료의 기법이죠.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부부가 함께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위 체계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 예, 이게 바로 경계 만들기죠. 경계 만들기. 지금 이 남편은 어때요? 자신의 어머니하고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건 좀 떼어놓고, 이게 경계 만들기예요. 동시에 또 부부는 너무 소원하다면 좀 건강하게 가까이 오도록, 밀착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런 경계 만들기도 민우친의 기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합류하기도 있었고요, 실이완도 있었고요, 가족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경계 만들기도 있었죠. 이 외에도요, 경계 만들기 외에도 민우친은 치료정이라 그래서 기법이 많은데, 여러 가지 긴장 고조시키기, 균형 깨트리기, 이 외에도 기타 방법들이 있고 우리 기본서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는 예제로도 나왔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족 치료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보호에는 어떤 기법들을 갖고 있나, 보완하면은 뭐 탈삼각화 뭐 이런 것들, 딱 가계도 그리기 뭐 이런 것들 나와야 되고, 민우친은 어떤 기법들을 갖고 있나, 지금 나왔던 요런 기법, 그 다음에 사티어의 대표적 기법은 뭔가, 뭐 이런 해서 학자들마다의 기법들을 묶어 변별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총정리표로 다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22번입니다. 해결 중심의 질문 기법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해결 중심 하면은 그동안 가족 치료 이론 중에 가장 많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질문 기법 많이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것 찾을게요. 1번 관계성 질문. 두 분이 싸우지 않을 때는 언제세요? 싸우지 않을 때는 어떠세요? 했는데요. 요거는 뭐죠? 지금 문제가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니까 예외를 발견하는 예외 발견이니까 바로 이거는 무슨 질문이죠? 예외 질문이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거잖아요. 1번이 틀렸죠. 예, 관계성 질문이 아니고 예외 질문. 뭐뭐하지? 우리는 싸우는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할 때 예외 질문이 문제가 없는 상황을 찾아서 그걸 확대하면 그것이 곧 해결이다라는 질문이잖아요. 싸우지 않을 때는 어떠세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예외 질문이고요. 관계성 질문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의 시각에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문제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학습하는 건 뭐죠? 아, 이런 예제가 이런 질문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예외 질문. 매일 싸운다고 했는데 안 싸운 날은 없었나요? 예외를 발견하고 예외를 확정하는 게 해결이다. 맞았고요. 대처 질문.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횟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나요? 예, 대처 질문을 통해서 그 가족 고유에 어떻게 줄일 수 있었냐, 그 가족 고유의 강점을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대처 질문 맞았습니다. 4번 첫 상담 이전의 변화에 대한 질문. 예, 그래서 아까 어떤 관련 문제에서 해결 중심은 변화는 항상 일어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변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상담 신청 후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상담 신청하고 개입을 안 했어도 신청을 안 한 것과 한 것의 차이가 있고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 질문 맞았고요. 기적 질문.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자느냐고 기적이 일어난 걸 몰랐다. 아침에 뭘 보면 기적이라고 하겠는가. 기적 질문에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것도 맞았고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관계성 질문은 계속 뭐 나는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때요? 중요한 인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미정 씨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것들이 관계성 질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그래서 해결 중심은 그동안 질문 기법으로 문제 많이 나왔다는 얘기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23번입니다. 이번에는 전략적 모델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앞서서 우리가 25제가 어디서 많이 나왔는데 랭킹 1위가 가족치료였는데 6문제나 나왔잖아요. 정말 지금 보웬, 미누친, 그다음에 해결 중심 지금 전략적까지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가족치료에서 6문제나 나왔어요. 이번엔 전략적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겠습니다. 1번, 역기능적 구조의 재구조화를 개인 목표로 한다. 이거는 전략적 가족 치료가 아니라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인 목표이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략적 가족 치료에 대한 걸 찾아야 돼요. 2번, 증상 처방이나 고된 체형 기법을 비지시적으로 활용한다 했는데요. 일단 증상 처방이나 고된 체험을 하는 실현 기법을 하는 이러한 기법을 전략적 가족 치료가 써요. 바로 역설적 기법이라 그래서 씁니다. 그런데 전략적 가족 치료의 역설적 방법은 비지시가 아니라 지시적 기법이에요. 비지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시합니다. 뭐뭐 해라 라고 지시해요.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3번, 가족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여 원인 제거에 필요한 전략을 사용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일단 전략적 가족 치료는 그 가족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Y라는 질문에 의미 두지 않아요. 원인 찾는 거에 의미 두지 않아요. Y가 중요하고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what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순환적 인과성을 전제해요. 순환적 인과성은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가 아니라 B는 다시 A의 원인이 되는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기 때문에 누가 더 원인이고 0.0001% 원인으로 더 잘못했나 이런 거 안 따져요. 예, 그래서 why, 왜, 누가 더 원인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까? 그렇다면 원인을 찾는 거, why를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까가 더 중요하죠. why가 아니라 what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4번, 가족 내 편중된 권력으로 인해 고착된 불평등한 위계 구조를 재배치하는 것도 바로 불평등한 구조, 불균형을 재배치하는 것도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5번,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재명명 기법을 사용하는 거 전략적 가족 치료의 재명명 기법 있고요.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산만한 철수가 아니라 에너지가 많은 철수, 수다쟁이 마누라가 아니라 사교적인 아내, 이렇게 바로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거 전략적 가족 치료의 방법이고 그걸 재명명이라고 해요.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략적 가족 치료만 아는 게 아니라 전략적 가족 치료의 내용도 상세히 알아야 되지만 다른 것들도 동시에 이거는 다른 가족 치료야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 안에 여러 가족 치료를 변별할 수 있는가, 또 전략적 가족 치료의 전제나 기법을 정확히 아는가까지 들어가 있는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2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설명은 아까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기록 방법은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정 기록, 여기 나와 있듯이 과정 기록, 요약 기록, 이야기체 기록, 문제 중심 기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뭔가를 찾아볼게요. 박스 안에 있는 것. 날짜와 클라이언트의 기본 사항을 기입하고 개입 내용과 변화를 간단히 기록한다.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상황, 개입 활동, 주요 정보 등의 요점을 기록한다. 이 문제는
거의 답을 준 거죠. 그래서 간단히 또 요점을 기록하는 거, 요약 기록 답은 2번이고요. 추가 설명을 조금 한다면 요약 기록은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또 주제별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같이 아시고요. 일단 이번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률도 83% 나오고 했는데요. 기록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탁드리는 것은 각각의 기록의 특징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이며 기록의 양식이 하나 예제로 나오고 이 양식의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나올 수 있으니 우리 기본서에 그런 양식까지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조금 공부하자라고 좀 문제의 폭을 설명하고 싶어요. 2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거의 여기 단일 사례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제시된 사례, 박스 안의 사례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은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제시된 게 뭐니에요? 일단 읽어볼게요. 독거노인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5주간의 전화 상담에 이어 5주간의 집단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 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3주 전부터 매주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고 프로그램 시작 전 5주 후 10주 후에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프로그램 시작 전에 바로 어때요? 기초선 A를 잡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작 전에 기초선 A를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개입을 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지 않았어요. 5주간의 전화 상담이라는 B라는 개입 방법을 했고요. 이어 5주간의 집단 활동이라는 C라는 개입 방법을 했어요. 그쵸? 기초선 잡고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B라는 방법으로 전화 상담, 개인 상담도 했고 C라는 방법, 집단 활동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죠? A, B, C 설계 2번이 답이고요. 바로 뭐죠? 여러 요소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다중 요소 설계를 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에서 다중자에 이렇게 쏠려 갖고 그냥 다중 기초선 설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APC 설계지만 다른 말로 하면 다중 요소 설계이죠. 예, 그리고 바로 기초선 잡고 B 개입 방법도 하고 C 개입 방법도 한 거니까 정답은 2번 바로 APC 설계이고 달리 말하면 다중 요소 설계이지 다중 기초선 설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봤더니 여기 정답률을 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어때요? 정답률을 봤더니 거기 4번에 5번에 여기 이렇게 39%나 정답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개입을 했으니 다중자에 그냥 확 쏠려버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안 되죠. 중요한 건 지금 한 거는 다중 기초선을 잡은 게 아니라 다중 기초선 설계는 둘 이상의 기초선을 동시에 시작하고 개입을 각 기초선의 다른 시점에서 하는 거가 다중 기초선이고요. 지금 한 거는 기초선 잡고 B 방법도 쓰고 C 방법도 쓴 다중 요소 설계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시고도 헷갈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 그래서 다중 기초선 설계하고 다중 요소 설계 헷갈리지 말자라는 말 조금 하고 이렇게 예제로 옷을 입었을 때 읽어낼 수 있게 하자. APC 설계를 다중 요소 설계라고도 한다. 뭐 APC D까지도 할 수 있고 뭐 그거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요. 여러분들하고 실천 기술론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공부하면서 뭐 문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 좀 나왔었죠?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힘입니다. 기술론 쉬운 줄 알았더니 문제 푸니까 너무 헷갈려. 공부가 너무 약해.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 예, 역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끝까지 가셔서 그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